삶을 담는 공간 도시. 도시는 사람과 사람이 이룬 문화, 경제 등 수많은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는 거대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도시의 변화는 곧 사회의 변화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제2의 수도 부산은 어떨까요? 1963년 1월 1일 부산은 직할시로 승격하며 꾸준하게 변화해 왔습니다. 직할시 승격 이후 쉼없이 달려온 부산. 이제 부산은 대한민국 제2의 수도로서 글로벌 허브 도시라는 또 한 번의 거대한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시는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오밀조밀 사람이 모였다가 흩어지고, 가게가 개업했다 없어지고, 공장이 들어섰다 사라집니다. 최근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성수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여기서는 다른 데선 볼 수 없는 다양한 카페가 눈길을 끕니다. 독특한 분위기로 산책자에게 걷는 재미를 안겨주는 골목길들. 독특한 점은 골목을 차지하고 앉은 건물들은 멋지고 새로운 건축물이 아니라 성수동의 역사를 담고 있는 그대로라는 겁니다. 한 10년 전부터 전 살기 시작했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공장이 되게 많았고, 그리고 낡은 집도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런 낡은 집들이 되게 멋있는 카페거리, 문화공간으로 변화되는 걸 봤고요. 공장도 되게 멋있는 문화공간으로 변하는 걸 봤고요. 서울숲도 되게 좋아지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좋은 곳이라는 생각이 딱히 들진 않았는데, 살면서 더 좋다, 살기 좋은 곳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트 코스로도 유명세를 탄 이 카페는 1970년에 지어졌습니다. 반세기가 훌쩍 넘는 시간 동안 슈퍼, 식당, 가정집, 정미소, 공장이 차례로 거쳐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엿한 카페가 되었죠. 성수동엔 이런 이야기를 품은 가게가 많습니다.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정답은 도시재생에 있습니다. 도시재생은 인구 감소, 산업구조 변화, 무분별한 도시 확장, 주거환경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환경적으로 다시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성수동도 그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도시재생 방향은 성수동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지역 자산과 공동체를 유지하면서 물리적, 사회적, 문화적인 측면을 개선하는 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물리적인 도시 개발 문제뿐만 아니라 생활 인구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1터, 3터, 쉼터 그리고 공동체가 개선되는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한강과 중랑천이 만나는 지점에 위치한 성수동은 IMF 이전에도 주목받던 동네였습니다. 특히 산업 부흥기에 공업지대로 각광받았습니다. 사람과 산업이 모여들었던 성수동은 호황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IMF 이후 산업이 쇠퇴하면서 동네는 점점 활기를 잃더니 슬럼화되어 갔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재생을 결정한 지자체는 3가지 기준을 내세웠습니다. 급격한 임대료 인상을 막기 위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를 제정했고,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업체 입점을 제한해 특색 있는 상점이 들어서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붉은 벽돌 건축물은 철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지역이 약 70%가 붉은 벽돌 건물 지역이었습니다. 그 점을 착안을 해서 붉은 벽돌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했고요.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용적률 상향과 건축하는 데 드는 건축비의 비용을 일부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980년부터 90년대까지 지어진 붉은 벽돌 건물을 부수지 않고 개선하거나 혹은 붉은 벽돌을 이용해서 신축할 수 있도록 유도했고요. 그 결과 특색 있는 경관 도시가 만들어져서 매력을 더할 수 있었습니다. 성수동 특유의 분위기를 만들어낸 정책들. 성수동의 오늘날 명성은 사람이 만들어온 지난 이야기와 시간을 지우지 않고 남겨둔 덕분이 아닐까요? 사업체들이 공장 중심이었는데 거기가 이제 준공업 지역이니까 공장 중심의 어떤 이 사업 구조를 조금 바꿔보자, 다른 것으로.
실제로 문화 콘텐츠를 강화해보고 그리고 그 지역에 20, 30들이 좀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보자 이런 개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해당 지역의 공동체가 주인이 돼서 공동체 중심의 도시재생을 해보자 이런 약간 큰 비전이 있었어요. 1터 재생, 3터의 재생, 쉼터의 재생, 공동체 재생을 목표로 시작한 성수동 재개발은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성수동의 명성은 외국인들에게도 입소문이 자자할 정도로 높습니다. 올해 2월 달에 한 카드사에서 외국인 관광의 소비 트렌드 조사를 발표한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보면 코로나19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약 985%가 매출 증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외국인들이 지금 찾아오고 계시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내국인 관광객으로, 내방객으로 치자면 성수 지역이 팝업의 성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한 40개 내지 50개 정도가 팝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팝업이 체험형 소비를 할 수 있는 곳이다 보니까 특별한 체험과 소비에 적극적인 MZ세대한테 굉장히 인기 있는 곳이 됐습니다. 실제로 30대와 20대가 가장 많이 방문하는 걸로 나타났고요. 강남의 핫플레이스와 비교했을 때 유동인구만 5배가 넘는 동네. 도시재생으로 모습을 바꾼 성수동의 현재 별명은 한국의 브루클린입니다. 제조업의 몰락으로 쇠락했던 브루클린에 젊은 예술가들이 모였듯이 전통산업의 쇠퇴로 낙후됐던 성수동이 도시재생을 통해 소셜 벤처기업, 젊은 예술가, 개성 넘치는 신세대들이 모여 활기를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산에도 이와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곳은 재생건축으로 탄생한 부산의 핫플레이스입니다. 여기선 독특한 풍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높다란 천장과 낯선 인테리어 소품들, 그리고 의자와 테이블까지 예사롭지 않아 보입니다. 사실 이곳은 공장이었습니다. 부산의 한 기업이 더 이상 가동하지 않는 공장을 리모델링해 조성한 복합문화 공간입니다. 이곳 애플국삼은 고려제강의 첫 번째 공장입니다. 고려제강이 부지를 매입해서 1963년도에 이 공장을 완성을 했습니다. 기업이 계속 성장을 하면서 2008년도에 더 이상 공장을 운영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이전을 결정을 하고 공장을 이제 창고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2016년도에 부산에서 비엔날레가 개최되는데 저희에게 제안을 합니다. 이곳에서 비엔날레를 하면 좋겠다. 저희도 고민을 하던 차에 이 공간을 문화공간으로 만들면 공장이 진정한 보존이 되겠다라는 결정을 하게 됐고요. 그를 계기로 문화공간으로 만들게 됐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연간 방문객 60만 명을 기록했으며 지난해에도 40만 명이 찾아온 부산의 핫플레이스. 복합문화공간 F1963은 부산의 랜드마크가 됐습니다. 이 공간에 대기업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현대모터 스튜디오 부산은 디자인 투 리브 바이라는 공간 컨셉에 따라 우리의 일상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문화와 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문화적인 공간이 되고자 합니다. 또한 이곳은 F1963에 위치를 하고 있으며 매해 2, 3회 새로운 전시를 만나볼 수 있고요. 현재는 6번째 기획 전시인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을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복합문화 공간. F1963은 재생의 아름다움이 더욱 돋보이는 공간입니다. 설비 라인이 있던 공장은 전시와 공연이 가능한 장소로 재탄생했고, 대형 크레인이 매달려 있던 자리는 동서고전 지혜의 북타워가 세워졌고, 공장 천장을 허물고 조성한 마당에서는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가 개최됩니다. 테라로사에 가시면
앉아 계시는 철제 테이블은 옛날 공장의 바닥이었습니다. 그 철판들을 가지고 저희가 재생을 해서 만든 거고요. 그리고 공장을 처음에 설립했던 이 공장에 근무했던 노동자들이 오셔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옛날 공장의 기초 바닥을 저 수영강변에서 돌을 주워서 이 바닥 기초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그 스토리를 알게 되고 나서는 그걸 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모든 것들을 보존해서 이 공장이 어떻게 지어졌고, 그리고 이 공장이 우리 산업에 또 어떤 기여를 했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부산 사람들이 만들어낸 부산의 이야기를 허물지 않고 오롯이 남겨둔 곳. F1963은 이제 부산의 오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부산은 요동치는 한국 근대사의 중심 도시입니다. 한국 전쟁 땐 피난민의 도시였고 임시 수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전쟁의 참화를 피해갔기에 이후 난개발이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재개발과 도시 재생이 빈번하게 진행되는 이유입니다. 이렇듯 부산은 재생과 개발을 번갈아가며 새롭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부산 도시개발의 성공 사례는 이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10년 전인 2014년에 시민들에게 개방된 부산 시민공원. 면적 47만 제곱미터에 테마별로 조성된 산책길은 시민들에게 더없이 편안한 휴식을 제공합니다. 부산에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공간이 된 것이죠. 평일에는 2만 명 정도, 그리고 토일 공휴일에는 4만 명 정도가 찾고 있는 시민공원인데요. 이 중에서도 이 시민공원에 여러 가지 핫플들이 있습니다. 이 피크닉 명소로 자리 잡고 있는 하야리아 장기광장, 그리고 어르신들의 핫플인 항토길, 그것은 건강과 힐링의 공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매주 주말마다 다채로운 문화 행사들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산 시민들에게 휴식과 힐링의 오아시스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부산 시민공원은 오랜 시간 동안 일본과 유엔과 미군이 번갈아가며 주인 행세하던 땅을 부산시가 넘겨받아 조성한 공원입니다. 캠프 하야리아 부대는 2002년도에 한미협정에 의해서 현재 부산 강석으로 이전할 계획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2004년도에 이 개정이 재합의를 보게 되면서 강서구 이전은 폐기되면서 전면적으로 미군 부대가 철수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2006년도 8월 10일 날 미군이 현재 이곳에서 전면 철수를 하게 되는데, 이 사진이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좀 상징 있는 사진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들 거치면서 2010년도에 한미 그리고 국방부로부터 이 전면적으로 이렇게 이전 합의가 이루어진 해가 2010년도였습니다. 부산시와 시민들은 1995년부터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미군기지 반환운동을 벌였고 마침내 2006년 반환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부산시민공원이라는 이름으로 개방됐습니다. 부산시민공원은 주변의 주거 환경을 조금씩 바꿔놓기 시작했습니다. 대규모 공원이 들어서면서 찾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낙후 지역이 함께 개발되면서 부산시민공원 일대 풍경은 사람이 더 살기 좋도록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하야리아 시민공원이라고 대표되는 부산 시민공원 같은 경우는 도심의 평지 지역입니다. 우리 부산은 자연적인 여건으로 인해 가지고 평지의 공원이 사실은 거의 전무한 실정인데, 대규모 약 한 14만 평에 이르는 평지의 도심 공원을 가진 예가 바로 시민공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민공원의 특징은 교통의 접근성이 좀 뛰어난 그런 부분이 있고 평지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찾는 데 좀 좋은 여건을 가지고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공원이지만은 문화 기능들을 갖다가 같이 그 계획에 담았기 때문에 시민들의 문화 향유적인 측면에서도 좀 큰 성과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원이 주거 환경을 바꾼 사례는 성수동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뉴욕의 센트럴 파크와 런던의 하이드 파크와 같은 도심 속의 녹지, 서울숲입니다. 서울숲은 35만 평 부지에 2,35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테마공원 5곳과 기타 시설을 조성한 후
2005년에 개방했습니다. 지금은 성수동 주민에게는 일상을 함께하는 귀중한 휴식처가 되었습니다. 회사 앞에 서울숲이 있다는 게 엄청 큰 복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제 서울숲 앞에 회사가 없고 일반 다른 뭐 종로나 강남 쪽에 회사가 있었다고 하면은 이렇게 점심시간이나 퇴근하고 이런 이제 환경을 누리지 못했을 것 같아서 굉장히 만족하면서 회사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서울숲 근처에 살지 않았을 때는 강남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항상 도시 생활에 치이면서 살았는데 여기 와서는 계절이 변하는 것도 보고 그래서 그 자연을 접하면서 사는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서울숲은 2005년도에 개장해서 벌써 20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용적인 측면이나 관리적인 측면에서 매우 안정된 공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원 이용 프로그램들이 잘 되어 있다 보니 연간 방문객이 2003년 기준으로 850만 명 정도 됩니다. 서울시의 명소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 만족도는 매우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침체된 공장지대였다가 도시민의 쉼터, 숲이 된 곳. 사슴 방사장, 곤충 식물원, 나비 정원 등 독특하고 다양한 테마는 자연의 일상을 담은 생태공원 분위기를 물씬 풍깁니다. 이러다 보니 서울숲은 지역 주민은 물론 서울 시민들에게도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숲의 설계 컨셉은 일상을 담는 숲이었어요. 지역 주민들이 아니면 서울 시민들이 도심지에서 숲을 직접 느낄 수 있고 일상을 담는 그런 컨셉으로 뭐 특별한 건 없지만 일상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숲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서울숲이 오면서 지역의 뭐 자연스러운 형상처럼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그러다 보니 도시가 이 지역 주변이 좀 활성화되고 젊은 사람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좀 활기차졌다고 할까요? 젊어졌고요. 어느 지역보다 가장 젊은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울숲이라는 서울시에서 가장 큰 숲이 있다고 하면 서울시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되고 모두가 즐길 수 있으려면 먹거리, 살거리 이런 것들이 병행해야 되잖아요. 서울 숲이라는 것은 사실 많은 시민들의 세금을 통해서 조성된 곳이니까 그 정도의 편익은 좀 나눠가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서울숲이 그런 의미에서는 기존의 주거 중심의 도시 재생을 플러스해서 문화 중심 또는 이제 생태 중심의 도시 재생까지도 견인할 수 있는 좋은 그 소재 또는 좋은 공간이긴 하죠. 주거와 문화를 동시에 바꿔가고 있는 서울숲. 실제로 서울숲이 들어서면서 주변 풍경도 서서히 바뀌어 나갑니다. 고층 아파트들이 들어서기 시작한 거죠. 서울숲에 더불어 주거지까지 새롭게 조성되자 성수동은 수도권의 중심지로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도시는 이렇게 진화를 거듭하며 새로운 옷을 입습니다. 사회적, 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며 진화하는 도시. 특히 도시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는 경제활동 공간의 변화와 인구의 이동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어떤 곳은 성장하고 또 어떤 곳은 침체되거나 쇠퇴하게 됩니다. 개발이 진행되는 이유죠. 대한민국 역동의 역사를 함께하며 근현대 경제를 이끌어온 부산도 다양한 개발을 통하여 오늘날의 풍경을 만들었습니다. 센텀시티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로서 시행을 했는데 동부산 개발이 집중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왔던 측면에서는 조금 한계가 있었다는 측면이 있고 만성적인 교통난도 좀 같이 동반을 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센텀시티가 성공적인 요인으로 부각되는 것은 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샌즈라든지 그리고 프랑스의 라데팡스 같은 그런 선진 개발 기법을 갖다가 조금 적극적으로 도입을 한 모든 사례로서는 성공 사례로 볼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부산의 풍경을 바꾼 대표적인 개발 사례로 꼽히는 센텀시티. 센텀시티 부지의 옛 이름은 수영 비행장입니다.
부산국제공항이 김해로 이전하면서 김해국제공항으로 개항하고 이후 군사공항이었다가 69사단이 주둔하기도 했습니다. 1996년 부산시가 이 군사 부지를 매입했고 그해 12월부터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았습니다. 시작을 하자마자 IMF가 터져가지고 97년부터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건목이라든지 상당히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그 당시가 바로 개발이 이루어지는 시기였거든요. 그리고 2005년도에 인프라가 개발이 완공이 되었지만은 IMF 이후에 그 침체기가 계속 지연됨으로 인해 가지고 초창기에는 분양이 좀 잘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분양 가격이 약 한 300만 원 조금 넘었습니다. 350만 원 정도 됐는데 요즘은 3천만 원이 넘잖아요. 그 정도로 금싸라기 땅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부산이 조금 산업적인 침체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IT라든지 산업 집적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부산이 새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그런 측면에서 좀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이를 통해 가지고 타 지역에서도 조금 벤치마킹하는 그런 사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센텀시티는 100% 완벽한 첨단 미래도시라는 의미에 걸맞게 디자인적 요소가 돋보이는 독특한 건축물들이 눈에 띕니다. 백스코, 부산시립미술관, 영화의 전당, KNN, 부산영상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등 2,000개가 넘는 지식기반 산업체들이 입주하며 지방 테크노폴리스의 성공적인 사례로도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유네스코 영화 창의도시 부산이라는 이름표는 영상 관련 산업이 집결되어 있는 센텀시티가 부산에 안겨준 의미 있는 성과이기도 합니다. 센텀시티는 부산의 새로운 상권으로 부상한 지역입니다. 기네스북에 등재된 세계 최대 규모의 백화점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거지구와 상업지구, 기업단지가 공존하는 센텀시티의 개발은 부산의 이미지를 신산업에 발맞추는 도시, 세련된 첨단 도시로 바꿔놓았습니다. 센텀시티 인근에 위치한 마린시티는 상업지구로 개발됐습니다. 마린시티는 바다를 매립해서 만든 땅입니다. 하지만 매립 이후 10년이 넘도록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88 서울 올림픽을 하면서 유일하게 서울에서 개최하지만은 요트 대회는 부산에서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트 경기장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수영만 매립지, 요즘 말하는 마린시티를 이제 개발을 다 매립을 해가지고 개발을 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올림픽을 개최하고도 한 20년 가까이를 개발이 없이 나대지로 있었던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부터는 본격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져 가지고 아이파크라든지 두산 이버드 제니스 같은 초고층 아파트들이 지금 다 들어가 있고, 마지막으로 또 지금 이제 재개발도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해운대 해변로를 따라 조성된 마린시티에는 1995년 선프라자를 시작으로 곳곳에 건물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는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와 주거용 오피스텔이 건설되면서 수영만 매립지는 부산의 골칫거리에서 고급 주거지로 바뀌게 됩니다. 부산을 상징하는 지금의 마린시티와 센텀시티 스카이라인은 2000년에 시작해서 약 10년 뒤인 2011년 이후에야 완성된 것입니다. 네, 두 개 지역의 특성을 보시게 되게 되면 바로 해안변에 개발이 이루어졌다는 특성입니다. 마린시티 같은 경우는 개발 규모가 거의 300m에 가까울 정도로 80층, 최소 50층을 넘는 초고층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전국에서도 부산만큼 심하게 초고층이 들어간 예가 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도시 스카이라인을 확 바꾸었다는 어떤 그런 외관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긍정적인 측면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소득 격차에 따른 어떤 양극화도 좀 초래하는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사회 문화적인 측면, 우리 부산이 가지고 있는 국제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센텀시티나 마린시티 같은 경우는 부산을 대표하는 부로서 조금 인식이 많이 되어 있는 그런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인 측면도 크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이 개발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서는 오히려 또 다른 도시에서 우리 부산을 또 벤치마킹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인천의 경제자유구역의 하나인 청라국제도시와 함께 동탄 신도시 같은 경우도 부산시를 많이 벤치마킹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제 부산은 또 다른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글로벌 허브 도시입니다. 부산시는 지난 1월 국회에서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새로운 도약의 선언이었습니다.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의 가장 근본적인 취지는 현재 부산이 직면하고 있는 만연화된 인구 감소 시대에서 지역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 가장 궁극적인 수혜는 부산 시민들께서 혜택을 받으실 거고요. 다양한 경제적인 기회를 창출하고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또 선진 도시 여건을 만들어냄으로써 현재의 부산 시민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부산 시민이 되실 분들까지 자랑스럽게 프라이드를 느낄 수 있는 부산이라는 도시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글로벌 허브 도시가 되면 사람, 기업, 돈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도시, 즉 국제 자유 비즈니스 도시로 성장하게 됩니다. 부산은 세계 2위의 환적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2029년 가덕도 신공항이 개항하게 되면 물류 여객의 복합 콰트로 포트가 구축됩니다. 항공, 항만, 철도, 도로까지 모두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물류 산업의 중심지가 되면 자연히 기업도 사람도 모여듭니다. 글로벌 허브 도시 특례가 적용된다는 것은 싱가포르나 두바이, 홍콩이라든지 글로벌 허브 도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업 환경을 좋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제도를 좀 보완해서 말 그대로 글로벌 인재들이, 글로벌 기업들이 부산에서 자유롭게 기업과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특례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글로벌 혁신 거점을 만들어서 싱가포르와 두바이와 같이 글로벌 허브 도시로 발전시키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싱가포르는 부산이 글로벌 허브 도시의 모범사례로 꼽고 있는 도시입니다. 싱가포르의 항만과 공항을 연계한 물류 산업은 금융 산업으로 이어졌습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세계 현재 선박용 벙커링의 중심지입니다. 선박용 연료유의 중심지를 바탕으로 해서 금융 산업이 발전하였고, 현재 그래서 그 같은 이유 때문에 세계 금융 평가 금융센터 지수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이를 바탕으로 해서 금융 산업이 발전하니까 아시아 최고의 자산 허브, 보험 허브로 발전하였습니다. 싱가포르는 선박으로 실어온 의약품 원자재를 의약품으로 제작, 생산해 항공기로 해외에 보냅니다. 전 세계 의약품의 40%를 싱가포르가 공급하는 거죠. 물류와 금융이 이어지며 바이오 산업이 크게 성장한 결과입니다. 글로벌 허브 도시로 성장한 싱가포르는 외국 기업 접근과 정주 환경이 우수하다는 평가입니다. 전 세계의 인재, 기업, 자본이 싱가포르에 집중되는 이유입니다. 동남아시아의 거점이 싱가포르라면 중동의 글로벌 허브 도시는 두바이입니다. 두바이는 아랍에미리트를 구성하는 7개의 토호국 중 두 번째로 큰 나라입니다. 두바이는 세계적 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북아프리카와 서아시아까지 커버하는 대규모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석유가 이제 앞으로 한 2030년 이후에는 고갈되는 것을 전망해서 석유 이외의 다양한 산업을 통해서 국가 성장을 위한 전략을 취했고, 그 중에 하나가 물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산업까지 공항, 자유무역지역, 글로벌 기업 모든 분야에 대해서 심지어 교육까지 전 세계 내놓으라 하는 그런 대학들은 두바이에 분교가 다 있을 정도로 여러 가지 규제를 완화하고, 아마 2020년 전까지는 법인세조차도 없는 나라였습니다. 모든 기업들이 두바이에 와서 기업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보장하는 그런 제도를 통해서 두바이, 싱가포르와 같은 글로벌 허브 도시를 꿈꾸는 부산. 그렇다면 우리 부산은 어떤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도시일까요? 부산은 물류 산업에서 이미 세계적 명성을 가진 항만을 보유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또 세계 주요 도시의 금융 경쟁력을 측정하는 국제금융센터 지수 평가에서 121개국 중 27위에 올랐습니다. 부산은 대한민국의 금융 중심지로 지정돼 있고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블록체인이라든지 핀테크 산업에 유리한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첨단 산업도시가 되겠습니다. 제2 센텀시티가 지금 준비 중에 있고,
부산 지역의 미래 먹거리인 2차 전지, 양자 산업 그리고 미래 모빌리티 산업이 육성된다면 새로운 신산업을 통해서 부산이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글로벌 허브 도시로 성장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부산. 첨단 산업, 물류, 금융 등 산업적 기반은 충분히 갖추고 있지만 해외 기업을 유치하고 해외 인재를 불러들이기 위한 정주 환경은 아직 부족한 상황입니다. 부산이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을 위하여 특별히 집중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글로벌 허브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물류 거점뿐만 아니라 금융 거점, 그다음에 신산업의 거점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거점의 중심지에는 결국 사람이, 글로벌 인재들이 편하게 부산에 와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글로벌 인재들이 식구들을 데리고 부산에 왔을 때 그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글로벌 학교가 없다면은 그런 글로벌 인재들이 부산을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글로벌 인재들이 부산에 많아야지만 글로벌 기업들이 부산에 투자하는 선순환 생태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글로벌 인재를 위한 교육 환경이라든지 또 글로벌 인재들이 가족들이 정주할 수 있는 생활 환경, 문화 환경 그리고 건강과 관련되는 의료 환경까지 충분히 만들어져야지만 글로벌 인재들이 부산에 가고 싶어 하고 그런 인재들을 지원하기 위한 글로벌 기업들이 더 부산에 찾아오는 선순환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현재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북항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북항 재개발 사업은 노후화된 항만 지역을 인근 도시 기능과 연계하여 지역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바꾸고 경제 활성화의 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북항 재개발은 1, 2, 3단계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에 시작된 1단계 사업은 재래부두를 해양관광 거점으로 만드는 것이 목적인데 기반 시설의 90% 이상이 완공된 상태입니다. 북항 재개발 사업은 항만기능 재편과 원도심 연계 개발 필요성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1단계 사업은 2008년 사업을 추진 착공하여 2027년 최종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이 부분 준공되어 북항 지수공원 전면 개방, 이수인대로가 전면 개통되었습니다. 2027년까지 1단계 잔여 부분을 마무리하여 원활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북항 2단계 추진 사업은 현재 적극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부처와 관계기관 등과 협의 등 행정 절차를 추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2단계 사업은 원도심 등을 국제 비즈니스와 상업, 금융 중심지로 조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난 2020년에 시작된 2단계 개발은 오는 2030년까지 추진될 예정입니다. 자성대 부두와 인근 원도심, 부산전역 컨테이너 야적장 등을 재개발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가장 큰 특징이 가용 토지가 좀 부족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북항이 개항 이후에 그 140여 년이 지나는 동안에 시민들이 접근을 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이제 신항으로 옮겨가면서 단계별로 지금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용지가 작은 부산의 특성상 부산이 제2의 도시로서 성장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글로벌 허브 도시, 그 핵심이 가덕도 신공항과 바로 북항 재개발이라고 대표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 북항 개발은 왜 그러냐 하게 되게 되면 바로 5개 지역의 원도심, 구시가지의 중심 지역이 바로 북항 지역입니다. 북항 개발로 인해 가지고 그 배후 지역의 노후 주거지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축개발 중심으로 개발이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만은 부산의 남북권의 중심 기능 그리고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꼭 성공을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북항 내 친수공원을 전면 개방했고 12월에는 부산 북항 마리나를 개장했습니다. 향후 오페라 하우스 건립, 트램 건설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서히 드러나는 북항의 풍경. 북항은 세계적인 항구 도시 시드니와 닮아 있습니다. 호주의 시드니는 이탈리아 나폴리,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와 함께 세계 3대 아름다운 항구로 알려져 있습니다. 호주의 해양 도시인 시드니가 오랫동안 세계 3대 미항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이유는 품격과 격조를 갖춘
오페라 하우스 덕분이기도 합니다. 사실 오페라 하우스는 시드니 하면 모두 가장 먼저 떠올릴 정도로 랜드마크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에서는 매일매일 공연 무대에 막이 올라가고 열리는 모든 공연이 만석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런데 오페라 하우스가 위치한 이곳은 바다로 연결된 항만을 재개발한 곳입니다. 부산의 북항 재개발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입니다. 해양 도시의 면모를 보여주고 글로벌 허브 도시를 상징하게 될 부산 북항. 이제 마지막 과정에 속하는 3단계 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3단계 개발 구역은 남구의 부산항 7, 8부두부터 신선대부두, 영도구 일대까지로 그 면적만 515만 제곱미터에 이릅니다. 원도심과 남구 일대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친수공간과 신도심 개발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현재 3단계 개발에서 떠오른 주요한 이슈는 55 보급창과 관련된 것입니다. 55 보급창 부지는 북한과 문영금융단지, 서면 도심을 연결하는 연결점이 있습니다. 이런 위치에 위치하고 있어 이전 및 개발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글로벌 허브 도시를 지향하는 부산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그 중요성이 더하다 하겠습니다. 만약 미군시설 이전 대상지 확정과 소파 협상이 원활히 마무리되어 사전 절차가 모두 이행된다면 이간 부지에 대한 개발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부지는 상당히 크고 위치가 매력적이어서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우리 시에서는 길을 열고 부산 시민과 학계,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신중하게 개발 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55 보급창 이전은 시민과의 합의, 법적인 절차와 협상 등 중대한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해양 도시, 나아가 글로벌 허브 도시로 나아가고자 하는 부산의 미래를 위해서는 이전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3단계 개발 구역은 부산역을 포함한 기존의 우수한 연결 도로망, 부산형 급행철도의 개통 등으로 접근성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주거지 또한 새로운 AI 기술이 결합하면서 더욱 진화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은 해외 기업과 인재를 위한 정주 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항이 부산의 상징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3단계 개발까지 계획대로 마무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북항 3단계 우한은 우암, 간만, 신간만, 신선대부두와 영도구, 봉내, 동삼, 청학동 일원이며 올해 우리 시에서는 개발 기본 구상 용역을 착공할 계획이며 2026년 정부에서 예정하고 있는 항만 기본계획 및 항만 재개발 기본계획의 개발 구상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3단계 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부산의 글로벌 허브 도시 선언은 부산의 발전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균형 발전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국가의 발전에 있어 모든 역량을 한 지역에 집중하는 체제로 성공했던 국가는 역사상 단 한 나라도 없었습니다. 수도권에 대응할 만한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으며 그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또 하나의 도시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지금 동북아시아에는 5대 경제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중국에는 북경 경제권과 상하이권, 그리고 일본에는 도쿄 경제권과 오사카권, 그리고 대한민국에는 오로지 수도권만 살아있습니다. 지금 동북아 지역에서의 중국의 2개 경제권, 일본의 2개 경제권이 있기 때문에 글로벌 허브 도시를 통해서 부산을 포함한 동남권이 새로운 오사카 경제권의 규모의 그런 경제권을 형성하게 된다면은 중국의 2개, 일본의 2개, 그리고 대한민국의 수도권과 남부권, 동남권을 경제권이 형성돼서 중국과 일본을 경쟁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권의 형성이 지금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이 글로벌 허브 도시를 통해서 국가 발전이 더 앞으로 크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도시는 지역민에게는 긍지와 행복을 안겨주는 공간, 관광객에게는 설렘과 감동을 선사하는 공간입니다. 또 사람과 산업의 역사가 공존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제2의 수도에 걸맞은 도시,
나아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도시를 꿈꾸는 부산. 부산은 지금 글로벌 허브 도시로 나아가며 또 한 번의 거대한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